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학교에는 알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았지? 잘못했어요. 이제 당신 남편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아들의 학교 담임 선생으로 만난 상간녀. 저는 그 여자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술실로 향했고 저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다 할 테니까 우리 아들 꼭 살려주세요. 보호자분, 지금은 최대한 빨리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대기실로 끌리듯 나왔지만 마음은 수술실 문 앞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에는 남편 번호가 수십 번 찍혀 있었고 전화를 걸 때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전화가 왜 꺼져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자리를 지키며 계속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이 순간에 아빠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새도록 저 혼자 아이 곁을 지켰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의 행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바로 그날, 남편은 다름 아닌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제 안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더는 아이와 저를 외면한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서류를 챙기고 도장을 찍으려 하니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식이 희미하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수술실 앞에서 혼자 버티며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전부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미련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앞으로는 오직 아들과 저 두 사람만의 삶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 전혀 달라졌고 더 이상 남편의 흔적은 제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들이 더 단단하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지내면서도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가정이었지만 제게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당한 교통사고는 꽤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만큼 치료비가 매달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찼지만 저는 단 하루도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점심값을 아꼈고 아이가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퇴근 후에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오늘 치료받을 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 나 다리 언제쯤 괜찮아질까? 나도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싶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열심히 치료하면 분명 나을 수 있다고 했어.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들은 겨우 회복을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열심히 생활에 나갔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지쳐 쓰러질 만큼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이 웃는 얼굴을 잠시라도 보여주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롯이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아이도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중학교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새로 맞춘 교복을 꺼내 다림질을 하며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다치고 난 뒤 하루하루 버티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렇게 교복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지난 1년의 고통과 인내가 조금은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교복 참 잘 어울리네. 이제 정말 중학생이 되는구나. 엄마, 나도 떨려. 근데 새로운 친구들 사귈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너는 어디 가서든 잘 지낼 수 있어. 엄마도 늘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에게 아들의 중학교 입학식은 단순히 학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이후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아이와 제가 함께 걸어온 길의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주변에는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부모들과 들뜬 표정의 아이들이 가득했고 저 역시 그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엄마도 긴장된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중학생이구나. 나도 떨려, 엄마.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서 있는 아들의 담임교사를 보는 순간 제 눈빛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저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남편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저의 눈앞에서 교사로서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제 심장은 거칠게 뛰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뒤죽박죽이었고 과거의 장면들이 쉴 새 없이 떠올라 그 자리를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던 날, 제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제 아들의 담임교사로 서 있다는 현실은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이 한 명씩 소개될 때마다 제 시선은 단상위 상간녀에게 고정됐습니다. 아무리 눈을 돌리려 해도 도저히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불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듯 입학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저 숨을 참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아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틈을 타 저는 단상 아래로 향했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곧 의아한 눈빛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이라니, 당신 나 몰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파탄났어. 1년 전 기억 안 나?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여행 갔던 날 우리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어. 어머, 그럼 당신이... 그래, 네가 내 남편 뺏어갔잖아.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매일 느끼면서 살아왔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당신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이야. 제발 목소리 낮춰주세요. 여기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정말 모든 걸 잃게 돼요. 모든 걸 잃는 게 무서워? 난 이미 잃을 걸 다 잃었어. 가정도 남편도 아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도. 당신이 남긴 게 뭔지 알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야. 상간녀는 제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을 꿇더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학교에는 알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았어? 여기까지 와서 아이 담임으로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겠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던 날 당신은 그 사람과 여행 가 있었어.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지 알아? 그건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라고? 당신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덮으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겪은 상처를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제발 여기서만은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시 마주한 모습에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앞에 서 있다는 게 말이 돼? 교육한다는 사람이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 무슨 자격으로 교단에 올라와? 제 잘못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발 저는 그냥 교사로만 있고 싶었어요. 교사로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알기나 해? 아빠가 왜 없는지 물어올 때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 줄 알아? 저도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요. 순간의 욕심이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당신 입으로 모른 척하라 말할 자격 없어. 이미 늦었어. 내 눈엔 교사가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일 뿐이야. 그 순간에도 제 속에서는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내리깔고 무릎을 꿇고 있어도 그 모습조차 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그 여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해 학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몸을 휘청거리더니 개거품을 몰고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갑자기 발작을 하며 쓰러진 이유는 뭘까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저는 왠지 그날따라 마음이 참 불안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이 오지 않아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기다리던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병원 관계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겨우 붙잡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엄마예요. 당장 해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에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온몸이 굳은 채 그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남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핸드폰을 쥔 채로 병원 복도에 앉아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고 바로 끊기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술 끝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받아라. 지금이라도 와야지.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위중한데 아빠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들의 상태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데 같이 있어야 할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간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그동안의 일을 되짚었던 거죠. 왜 하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건 남편의 수상쩍었던 행적들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퇴근이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매일 야근이라 얼굴 보기도 힘드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잖아. 그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회식도 잦아지고 주말마다 단체로 등산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회사 사람들과 친해져야지. 승진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말은 그럴듯했지만 이상한 기운이 늘 맴돌았습니다.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고 저는 혼자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불씨는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으니 그동안의 의심이 하나하나 선명해졌습니다. 제 옆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의문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핸드폰을 꺼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핸드폰을 꺼두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이 잦아졌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꺼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집중해야 할 때가 많아. 괜히 오해하지 마. 저는 한 번 더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피곤하다는 말에 대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셔츠를 집었는데 낯선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향수 같기도 하고. 저는 잠시 멈춰섰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에이, 아닐 거야. 괜히 내가 예민한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합리화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남편의 수상한 흔적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도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남편의 수상한 행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일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고, 피곤해서 늦는다고 다 이해하려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저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이 모두 이어져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꺼져 있던 휴대전화, 자주 비운 집, 설명되지 않는 낯선 향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현실.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고 제 안에서 단단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전화한 거 안 봤어? 핸드폰이 방전돼서 미안해. 늦었어. 방전? 내가 수십 번이나 전화했어.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런데 당신은 연락도 안 되고 지금까지 뭐 한 거냐고. 뭐라고? 사고가 났다고? 그럼 지금 상태는 어때?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당신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 있었어? 정말 일이었어?
아니면 또 변명거리 만들어 온 거야? 오해하지 마. 정말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병원에 가서 아이부터 보자. 아니, 지금 중요한 거 맞아.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당신이 없었다는 게 문제야. 당신이 아빠라면 이럴 수는 없어.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의심과 분노가 터져나왔고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회피하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해. 그동안 퇴근 늦고 전화 꺼져 있던 거 다 뭐였어? 그냥 일이 많았던 거라고 했잖아. 일이 많았다고? 그럼 셔츠에서 맡았던 낯선 냄새는 뭐였는데? 회식이 매일이야? 주말마다 등산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리고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순간에도 곁에 없으면서 아직도 거짓말을 해? 그건 설명하기 힘들어. 지금 얘기해봤자 더 상처만 될 거야. 상처? 지금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어? 아들이 죽을 고비 넘겼는데 아빠는 없었어. 당신이 무슨 변명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은 제 가슴을 칼처럼 베어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그 여자랑 있었던 거야? 대답해. 우리 아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당신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다는 거네? 그게 그렇게 됐다. 말이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아내로서 아이 엄마로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났다고? 가정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야? 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상관없다는 거야? 미안하다. 하지만 사실이야. 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이제껏 쌓아온 시간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당신한테 가족은 뭐야? 대답해. 아픈 아들 평생을 같이 한 가정이 당신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야? 미안하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났어. 떠났다고 해서 책임도 다 버릴 수 있어? 아들은 당신 피부치야.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려야 하냐고.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변명밖에 안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된 거? 당신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와? 내 앞에서, 아픈 아들 앞에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남편은 끝내 제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피안한 모습만이 남았고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게 뻔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눈길과 태도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더는 의미가 없구나. 붙잡아도 돌아올 마음이 아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아들까지 외면하고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과 내가 더는 같이 살 수 있을 리 없잖아.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이제 제게 남편이 아니라 아들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남자와 함께할 이유가 없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긴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료진이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곧바로 옆자리에 없는 남편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했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마다 늘 병실문을 바라보며 아빠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나 수술 끝났다고 하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아빠가 바빠서 조금 늦을 거야. 곧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키며 애써 웃는 척했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사정이 있을 때가 있어.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엄마가 네 옆에 있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병실문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 마음을 끝내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들은 집안 곳곳을 다니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빠가 서 있지 않을까, 부엌이나 거실 어딘가에서 불쑥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집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지금은 못 오는 상황이야.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왜 맨날 못 온대? 나 아픈 것도 몰라?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게 아빠였는데. 아들은 잔뜩 실망한 채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더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아이가 품은 기대와 실망이 고스란히 제 가슴으로 밀려왔고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듯 제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안 오는 거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간절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로 아이를 달래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이제 다시는 우리 곁에 오지 않을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는 안 온다니. 그래. 아빠 마음이 우리한테서 떠났어. 그래서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는 거야. 정말 아빠가 나 안 보고 싶어서 안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선택한 거니까. 너는 절대 네 자신을 탓하면 안 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을 거야. 저는 그날 이후 아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챙기지 않았고 식탁 앞에서는 말없이 밥만 건드렸으며 친구들하고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챙겨야 할 물건들을 제가 대신 챙겨주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수업이 끝난 뒤 집에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냥 집에 있고 싶어. 그래, 네가 원하면 집에서 쉬자.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학교에서 오늘은 어땠는지 얘기해 줄래? 별일 없어. 네가 원치 않으면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엄마가 네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어린 아들이 상처받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되찾는 것,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자 앞으로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작게나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길로 나서기도 했고 기차를 타고 바닷가로 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면 아이의 눈에 조금이라도 빛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집에서는 함께 요리를 해보기도 했고 작은 소풍 도시락을 싸서 강가에 앉아 먹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차 타고 바닷가 다녀올까?
바람도 쐬고 파도 소리도 들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바다? 진짜 가? 응. 도시락도 싸고 같이 사진도 찍자. 네가 좋아하는 물수제비도 해보자. 알겠어, 엄마. 처음에는 아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자고 해도 고개만 돌려버렸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옆을 지켰습니다. 억지로 웃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신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필요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네가 먹고 싶을 때 먹어. 엄마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 알겠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같이 먹자. 그런 시간이 반복되던 중에도 저는 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풍선을 건네주자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그 풍선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손길에 미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몰려오자 아들이 갑자기 발을 구르며 파도를 피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 입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파도한테 잡힐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잡아줬잖아. 파도보다 엄마가 더 빠르지? 아니야, 내가 더 빨라. 저는 그 웃음과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을 지켜내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을요. 저의 하루는 늘 꽉 차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 후만큼은 어떤 약속도 잡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들어오면 이미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이와 나누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같이 숙제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 피곤해도 네 숙제는 꼭 봐줄 거야. 어디부터 할까? 여기 수학 문제 모르겠어.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엄마랑 하나씩 풀어보자. 천천히 하면 돼. 응, 알겠어. 그렇게 함께 문제를 풀다가도 늦은 시간에는 같이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엄마, 라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오늘만 특별히 먹는 거야. 네가 원하니까 같이 하는 거지. 약속했어. 내일은 안 먹기. 그래, 내일은 안 먹어. 대신 오늘은 우리만의 작은 야식 파티인 거야. 우와, 완전 좋아. 피곤해 지쳐 소파에 몸을 기대다가도 아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점점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일 때마다 저는 하루하루 버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순간마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들어섰고 그 순간만큼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냈다는 안도감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아들의 담임교사의 얼굴, 바로 제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였습니다. 제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숨조차 막히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의심해도 틀림없었습니다. 아들의 첫 중학교 생활을 이끌어줄 교사가 다름 아닌 그 여자라는 사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온몸이 뜨겁게 뒤집히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지만 제 안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이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단에 서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앞에 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 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히듯 답답했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이 생생하게 겹쳐졌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몇 달 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고 둘은 세상에 아무 근심도 없는 듯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가슴에 대모처럼 깊게 박혔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병원에서 기다리다 지쳤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빠가 오긴 올 거야. 언제 오는데? 나 아빠 보고 싶어, 엄마. 그때 아이가 병원 침대 위에서 제게 묻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의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입학식이 끝나자 강당 한쪽에서는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묻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이야기하며 서로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가 많이 부족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겠지요. 그러게요. 중학교 들어오니까 벌써부터 공부도 걱정이고 친구 문제도 걱정이네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지켜보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들이 오갔고 몇몇은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자리를 지키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제 안에서는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부모들과 다를 바 없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상 위에서 아이들 앞에 서 있던 상간녀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의 담임으로 있다는 사실 하나가 저를 올가매고 있었고 억지로 만든 미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저에게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과묵해 보이던 그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까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시는 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 상간녀와 나눈 대화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린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했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괜히 안 좋은 소문이 나면 더 곤란해질 거라는 생각에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뜻밖에도 그 학부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결심한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 담임 선생님이 제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던 여자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고백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엄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까 어머님이 그 선생하고 얘기하시는 걸 얼핏 듣고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저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었네요. 저는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교사라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상간녀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동시에 이 문제를 더는 덮어둘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학부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고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 담임을 맡을 수가 있죠? 들으셨죠?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런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게 할 수는 없어요.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고 담임교사에 대한 불신이 삽시간에 커져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저 담임교사로 있는 저 여자는 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 남편과 여행을 갔던 여자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순간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모두가 굳어버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둘 질문을 던졌죠. 그게 정말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 여자가 제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주변의 학부모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깨듯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애들 담임 선생님이라니 절대 그런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당장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이 모여 점점 커지는 걸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빠르게 하나로 모여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 밑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게 둘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곳곳에서 동의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학부모들의 마음은 분노와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더는 이런 여자를 아이들 앞에 둘 수 없다는 결론에 모두가 동의했고 저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까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연락이 오갔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날 아침 모두가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학부모들과 약속된 시간에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앉아 있어야 할 책상마다 저를 포함해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조회일 거라 생각했을 그녀가 예기치 못하게 학부모들이 앉아있자 매우 당황해 하더라고요. 학부모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간녀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당장 이 교실에서 나가세요. 분위기는 더욱더 단단히 굳어졌고 교실 안에 앉아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작은 소리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녀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간녀라뇨? 오해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더 싸늘하게 상간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겁니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만 얼버무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과 함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상간녀가 내뱉는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교단은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조건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교사예요. 제 직업을 빼앗을 권리는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요. 정말 다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건 본인입니다. 더 버틸수록 우리 불신만 커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가 같은 생각이에요. 교실 안의 소란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교장은 상황을 돌려보며 상간녀와 학부모들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단호히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가 같은 마음입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교장은 잠시 주저하며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감싸줄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깊게 한숨을 내쉰 교장은 결국 상간녀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선생, 이제 물러나야겠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이 교실 안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단번에 바뀌었고 학부모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교장과 상간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버텨보려 했지만 현실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장도 학부모들도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억울해요. 저는 아이들만 생각했을 뿐이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의 일이랑은 별개의 일이잖아요. 이보세요. 당신이 교단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생 자격은 이미 끝났습니다. 상간녀는 끝내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책상 사이를 지나 문을 열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상간녀의 뒷모습은 씁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아이 앞에서 단단히 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다시는 네가 가슴 아파할 상황을 만들지 않을게.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그 말 속에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후회와 앞으로의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듣고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만 믿을 거야. 이제는 우리 둘이서만 잘 살면 돼. 그래, 우리 둘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도 같이 할게. 엄마, 혼자 아니야. 우리 아들 다 컸네?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가 다 키워준 거지. 저는 그 순간 아이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향한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음을 더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걸 알았지만 더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붙잡는 짐이 아니라 더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